아침의 남자 듣고 도잘집니다. 지금 6시 정도 됐거든요. 아침 6시인데 시장에 약간 큰 폭락이 장중에 있었어요. 나스닥이 2.2%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막판에 좀 말아 올리면서 1.5% 정도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종목들이 좀 하이퍼스케일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 구글, 저의 최대 보유 종목 중 하나인 구글이 지금 얼마죠?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빠진 상태로 끝이 났고,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이제 테슬라도 마이너스 15%, 얘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났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 정도, 아마존이 마이너스 4.5% 정도,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쓰는 애들, 캐펙스 투자가 많은 애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큰 거는 구글 스토리가 있을 거고, 일단은 전쟁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란 쪽에 사상 최대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 정권 1기 때 핵 무기, 핵 자원이라든가 이런 전술적 전략적 자산, 그 무기를 관장하던 그런 관료 출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닉슨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패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결국에는 패전하고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했고, 군인들이. 그리고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충격을 줬던 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전쟁에서 진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 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 일기 때 이제 트럼프 측근이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그 스페인 팀이 이제 우승하고 막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얼굴을 보이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미국이 이란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 3월 3, 4, 5, 6, 7, 5개월째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대가 군사 그 작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쏟아붓고 있는 돈이 군 쪽에 군사비가 한 1조 달러? 제가 아침에 지금 새벽이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거의 1,500조 원 정도였나 되는 엄청난 돈을 이제 때려 붓는데, 매년 그렇게 때려 붓는다는데도 그 호르무즈 해협 이거 하나를 관장을 못해서 엉뚱한 곳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15,000개 정도의 미사일을 퍼부었는데, 이거를 다시 고관을 채우려면, 무기 재고를 원상복구시키려면 거의 4년 이상, 최소한 4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에 중국이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히토리 쇼티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히토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돈은 그렇다고 치다 하더라도 이제 구하기가 점점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대체지가 된다고 하는데, 중국만큼은 그만큼의 캐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지금 유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계속 올라요. 80불대에서 90불대까지 오른 것 같은데, WTI가 86불,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100불을 드디어 이제 천장을 깨고 올라왔는데, 이런 원유 문제, 유가 문제 때문에 지금 장기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거의 최고치 가까이 52주 올 때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지난 20년 동안 보게 되면 최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고금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게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하는 액션들은 다 고금리, 관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물가를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관세가 그 물가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분석들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날 수가 없고, 이 그 관세를 기업들이 다 흡수를 해서 감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라든가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마트 물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1년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미국이 마트 물가가 진짜 저렴했거든요. 진짜 막 사과 한 5개에 1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차이나타운 이나 가면 10개에 1불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개, 한두 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회가 안 나네. 저도 지난 2023년도에 그 석 달 동안 미국을 로드트립 했잖아요. 2만 킬로를 쭉 석 달 동안 달리면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물가 이슈가 고금리, 그 국제 가격이 아니라 국제 금리를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큰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요거 하나 나온 거, 요것도 엄청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9월달 금리 가능성이 50%대에서 이제 80%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다 상방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가고 싶어도 다 사람들이 떠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됐습니다. 진짜 뭐 80%대까지 올라갈지는 그 9월 달에 그게 금리를 올릴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다가 겁을 좀 줘야겠다. 왜냐면 증시도 뭐 고점대비로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겁을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약간 뭐랄까 이제 트럼프 정부를 약간 겁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죠. 미국 자체로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건설붐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지출, 스펜딩이 일반 오피스 건물들 짓는 걸 이미 오래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그 캐파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기가와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대략 러프하게 뭐 원전 하나 정도로 보는데, 이미 지금 거의 60기 정도? 60기가와트 정도까지 그 데이터 센터가 생겼어요, 미국에. 그리고 중국이 한 35 정도, 35기 정도의 원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생겼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생겼냐면은 1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하나 정도의 상당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가 데이터 센터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 그런 나라. 10위 안에는 들 텐데, 워낙 전체 캐파를 미국이랑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갈 길이 멉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네이버가 무슨 하이퍼 크로바 X 뭐 이런 요상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이러한 요인들이 이 금리를 위로 상방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덕분에 오늘도 그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이 나왔어요. 뭐 구글은 뭐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사실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 실적이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뭐 조금 반등을 했죠. 어제 좀 반등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인 반등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막 엄청난 막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한다면 엄청나게 뭐 사이드가 터지고 뭐 서킷 브레이크 터지고 뭐 난리 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상대로 구글은 그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다. 뭐 이건 사실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예측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빠졌다고 하죠. 실적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가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팔렸던 한 20%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근데 그 작년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맘때 막 뭘 했었지? 트럼프랑 계속 막 설전도 막 펼치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나대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차가 진짜 안 팔렸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95% 정도가 팔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3, 4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는 얼마 안 돼요. 한 뭐 10만 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만 대도 안 되면 한 6만 대 되나? 전체적으로 180만 대가
그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에서 팔린다고 하면 6만 대 정도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실적은 그냥 뭐 그럭저럭 나왔는데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예상치 나왔는데 일단 캐펙스 투자를 미친 듯이 많이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뭐 아시다시피 구글은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로 올해 이제 적자로 돌아선 상태가 됐고, 그래서 버는 거보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매도 이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뭐 1, 2년, 길어봤자 3년. 근데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고, 뭐 보수적인 투자자들 많고 또 투기적으로 단타를 하신 분들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것들은 좀 근시안적이다. 왜냐면 이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자기들이 업계에 있으면서 다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고 싫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남겨놓고, 다 반도체라든가 이게 거대 캐펙스 투자를 하는 업종들은 다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다 넘겨놨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이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패권도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전부터 해왔어요. 이거 좀 기다려보자. 몇 년 정도 기다려주자. 우리가 당장 돈 쓸 것도 아니고 구글 좀 믿어보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월가는 워낙 이제 분기 실적대로 탁탁탁 가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가 됐고, 많이 빠진 상태가 됐고요. 버핏도 며칠 전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영상을 공유를 드렸는데, 구글 늦게 투자한 게 되게 실망스럽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옛날에 애플에다가 뭐 그런 애플 투자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구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ROI가 상당히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논란이 많은 캐펙스 투자에 한 4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구글에다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비슷하게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인데, 구글, 버핏 같이 진짜 완전 보수적인 사람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월가 분들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렇게 센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태일 때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서 모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비록 지금 돈이 생길 때마다 국장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장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제 복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팔아서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가 많이 떨어진 하이퍼스케일러들 쪽으로 다시금 넘겨갈 예정입니다. 캐펙스 투자라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이 투자가, 거대한 투자가 끝나기도 전부터 AI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차피 다 투자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하는데, 확장을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왜냐면 장사가 잘 되는데 더 크게 하면, 상점을 매장을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2030년도의 구글의 이익은 현재보다 2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50에서 뭐 70%막 이렇게 지금 매출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세가 계속해 좋아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 80% 가까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쳤어요. 이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메모리가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볼 때는 만스피는 간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익 기반으로 볼 때, 근데 지금 뭐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7,000포인트에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평가를 국장에 받게 된다면 만스피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센티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국장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주식 붓고 있고요. 상장 뭐 반등이 엄청나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100조 원 가까운 외국인 매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7월 8일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국내 주식을. 그에 비해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개인들이 매도한 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통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찾아보세요. 미국으로 가서 뭘 사냐. 그러니까 전립과 레버리지를 팔고 미국에 가서 뭘 사고 있냐면 속스를 사고 있습니다. 속스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기적인 성향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왜냐면 너무 많이 그 국장을 통해서 깨먹었을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고점 잡으신 분들 10% 빠졌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반등을 하려면 레버리지로 깨졌으니까 레버리지 더 큰 레버리지 빨리 복구시켜야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3배짜리 없으니까 3배짜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레버리지의 끝은 결국에는 예정된 미래라 생각 들어요. 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기초자산이 다 뭐 한 30% 40%가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그 가는 길목에서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음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예상한 만큼의 이익이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구글을 작년 4월 달에 재매수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중간에 한 240불 때 그때 또 구글 더 샀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도 쭉쭉쭉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구글은 AI의 시대의 선봉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끝나면 진짜 거대한 부를 벌어 들일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제미나라든가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B2B든 B2C든 에이전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이 임대업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성장률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주주잖아요. 그 아기 때부터 주주거든요. 걔네들 아기 때부터. 그래서 그거로 인한 지분법 이익. 올해 10월 달에 엔트로픽은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오픈 AI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또 돈방성 한 10배 이상은 또 뻥튀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AI 시대에서는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밟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해자라기보다는 뭔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버핏이 그래서 뒤늦게나마 구글 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구글을 상당히 많이 밀었는데 지금 310불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많이들 속상해 하시고 트리플 J 채널에서는 구독자가 조금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구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구글뿐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버티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성장통 케이펙스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장통은 계속해서 감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저는 이제 자산의 50% 정도를 진짜 큰 결심을 하고 5월 달에 국장으로 10분할로 이렇게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한동안은 동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혜를, 그 부가 미국에서 잠시나마 몇 년 동안은 이 동아시아 기업에게 올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다시 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유튜브 보면 그 시장이 폭등할 거다,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 고객 예탁금이 120조 원대에서 100조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많이 사그라든 상태고 개인들이 많이 센티가 약해졌기 때문에 주식이 반등할 때마다 외국인이 산 것만큼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상당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믿음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확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실적은 올라가지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걸 한번 신뢰가 깨졌다고 해야 되나?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몇십 프로가 깨졌을 텐데 30-40%는 깨졌을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는 70% 깨졌을 거고. 근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돈이 또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월급이라는 게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상방으로 가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한켠에서는 진짜 폭등한다 이런 너무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거에 대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 지금 꼬이는 게 수급도 있고 레버리지도 이제 제재를 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8월 달부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버리지가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상승할 때는 확 상승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가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패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럴 때 여행을 가시고 독서를 하시고 제 옆집이는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주식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식장에 돈 버는 사람들은 조금 과묵한 그런 사람들 시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근시안적으로 단시간 안에 뭔가를 회복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3배짜리 사면서 장려진 운명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어젠가 공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 저희 멤버십 다시 받고 있거든요. 트래블 J 채널 가셔가지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가 창이 그 탭이 열립니다. 그쪽 가셔가지고 단톡방 주소랑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를 피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 근데 버핏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년, 1년, 물론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하려면 저희가 얘기를 늘 하는 게 10분할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6,000포인트 대에서 10분할로 사도 괜찮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버핏의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은 편인데 그래서 악재가 나오거나 주가가 고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절대로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주식일 때 그러니까 구글 같은 좋은 주식, 애플이라든가 이런 주식일 때 얘기를 한 거지 뭐 레버리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좀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도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한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부채가 100% 가까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건 완전히 뭐 다 이제 망해가는 기업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도 투자를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것도 정상적인 거고 유상증자를 한 것도 정상적인 거고 뭐 이런 건데 이걸 너무 지금 월가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증권사라든가 투자 자문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식을 매매하라고 이렇게 분기적인 실적 베이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 월가의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매매가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이제 버는 거죠. 예. 거래 비용만 막대하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래 비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권유를 무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장에 투자하듯이 계속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엉덩이로 버는 투자 이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시장이 빠져서 불안하신 거고 오늘도 뭐 야간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지금 6시 40분인데 아마 8시부터 이제 넥스트장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넥스트 트레이드 근데 아까 밑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들은 살아남아서 한 1%, 2% 플러스였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7, 8% 빠졌었는데 14%까지 근데 너무 시장을 데일리로 보지 마시고 뭐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그 폭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일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저렇게 많이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센티가 또 옮겨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반도체 사가는 소비자들이 구매자들이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돈 다 샀다 이렇게 나오면 또 이런 내러티브가 또 시장을 좀 누를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은 또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또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뭐 데일리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한 게냐면은 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너무 큰 기대가 또 너무 큰 실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몇 달 동안 여름 내내는 기대하지 말고 가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돈 생기면 좀 싸 보이는 것들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그렇게 사서 모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더운데 고생 하시고요.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세진과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4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